안녕하세요. 대박전국 프리미엄 신윤아입니다. 오늘 샤프슈터 박문환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주가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새벽 보기 드문 수준으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박문환 파트너께서는 이것이 단순한 금리를 바탕으로 한 현상은 아니라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수요일 폭락의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짚어보고 주가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지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럼 박문환 파트너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저는 주말부터 스페셜 리포트의 주제를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전체 원고의 줄기가 완성되지요. 하지만 돌연 수요일 새벽 주가 급락을 보고는 이번 주 다룰 주제를 바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퇴고할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앞뒤 문맥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새벽 보기 드문 수준으로 주가가 폭락했죠. 대부분 주가 하락의 이유로 물가 지표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고작 0.3%포인트 벗어난 것이 주가를 급락시킬 정도로 큰 문제였던가요? 비록 예상치를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지난달 대비 호전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가가 폭락할 만한 이유로 적절치 않습니다. 그 외에 주가 급락의 이유로 가장 많은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면 금리 인상의 진폭이죠. 이번 FOMC 회의에서 75베이스포인트 이상의 진폭이 유력해졌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제 생각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75베이스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지난주 내내 상승해서 20%를 넘기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거든요. 물론 새롭게 100bp 인상 가능성이 당일 18% 정도로 새롭게 반영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대세는 75베이스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게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금리 인상의 진폭만으로 주가 급락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가 급락의 이유는 뭘까요? 또 추락하는 주가가 다시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은 어디로부터 찾아야 될까요? 이것이 제가 급하게 바꾼 오늘의 주제입니다. 유가와 금리 혹은 달러 같은 이 거시지표 흐름이 주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나 감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이 주가에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유가가 오르면 좋아요? 내리면 좋아요? 유가가 오르면서 기대 물가를 자극해왔고 주가를 떨어뜨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난주를 보면 최근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던 이란 핵 협상이 또다시 소강 상태에 빠지면서 유가는 내내 올랐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썼던 책 샤프슈터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시면 금리와 시장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한 적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경제를 소에 비유한다면 금리는 그 소의 방향을 결정하는 고삐와도 같다라고 말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실제로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 있었던 실질적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면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죠. CPI 지표가 피크아웃되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로 인해서 시장은 연준의 긴축이 다소 늦춰지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생성됐기 때문입니다. 시장 금리는 하락했고 주가는 상승했죠. 8월 중순 이후로 오르던 주가가 다시 하락으로 반전된 이유 역시 금리 때문이었습니다. 잭슨홀에서 파월은 물가가 2%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연준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재차 확인시켰고 이후로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렸어요. 가깝게는 이번 주 수요일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CPI가 시장 예상치 8%를 소폭 좀 상회하는 바람에 그날도 금리는 속등했고 주가는 하락했어요. 여기까지만 본다면 그냥 단순하게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하락하고 내리면 오르는 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조건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하락하고 금리가 내리면 주가가 오른다? 이런 식으로 산수처럼 시장을 정의할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식하기도 쉽고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금리 상승에 주가가 내리기도 하고 반대로 오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블랙아웃 기간을 앞두고 지난주 내내 연준 주요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지속되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는 비엔나의 매크로 이코노믹스 워크숍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9월 20일부터 21일 사이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수요를 제한할 수 있도록 상당한 수준으로 정책금리 인상을 지지한다. 인플레이션이 오래 완화되지 않거나 더 오른다면 연준이 금리를 4% 이상 올려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다른 말 다 빼시고 우선 요 4%라고 하는 수치가 새롭게 거론됐다라는 점에 주목해 주십시오. 에스더 조지 캔사스시티 연은 총재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책금리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고 대차대조표는 여전히 9조 달러에 가까우며 경제의 불균형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있다. 완화적인 정책 제거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가 명백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차대조표의 축소, 양적 긴축에서도 속도를 내야만 한다. 리처드 크라리다 전 연준 부의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가 분명하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실패라는 선택지는 없다. 그들은 지표를 따르게 그것이 오히려 4%까지 갈 것으로 보는 이유다.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4%까지는 갈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너무 높은 수준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또 4%가 나왔죠. 2년물 금리는 연준의 생각을 가장 많이 반영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3% 초반에 있던 금리가 4% 수준까지 새롭게 제시된 거예요. 이건 매우 강한 매파적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람에 이번 9월 FOMC 회의 때 75베이스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우리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직전까지 이미 77% 수준으로 상승해 있었어요. 주말에는 한층 더 올라서 75베이스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91%까지 상승했는데요. 티머라우스라고 하는 연준 출입 기자의 발언이 추가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티머라우스 잘 아시죠? 최초로 75베이스포인트 인상 직전까지도 파월은 75베이스포인트 인상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라고 늘 말해왔습니다. 만약에 그 정도 수준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먼저 시장에게 언제라고까지 했었죠. 하지만 갑자기 정책이 바뀐 거예요. 그 바뀐 연준의 생각을 시장에 가장 먼저 밝혀준 사람이 바로 티머라우스였습니다. 그는 연준의 입으로 잘 알려진 연준 출입 기자이기 때문에 그가 75베이스포인트 인상을 분명하게 거론했다면 이제 거의 75베이스포인트의 인상폭은 확정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중간 정리를 좀 하자면 연준의 매파적 발언이 지난주 내내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75베이스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지난주에 무려 91%까지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연준의 금리 인상은 4% 초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지난주에 이미 새롭게 제시되었었어요.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집중되면서 개인 투자자 협회의 낙관 지수는 관행각 수준인 21.9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지난주 내내 주가는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연 수요일에는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사실 크게 변한 것도 없었어요. 2년물 금리가 속등했다곤 하지만 그래도 3.8% 수준이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년물이 연준의 생각을 대변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속등한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4%를 넘지 못했다면 오히려 지난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확인시켜주는 수준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난주 수요일 새벽 미국의 CPI가 발표되면서 겨우 연준의 생각과 시장의 생각이 동등한 수준까지, 비슷한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혀 다르게 움직였어요. 어떤 경우에는 금리 상승에 주가가 내리고 어떤 경우에는 오르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수요일 폭락에는 대략 3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연준이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금리를 막 75베이스 포인트씩 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낮출 수 없었다라는 것에 대한 실망입니다. 실제로 지난 8월 26일 잭슨 홀 심포지엄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 제롬 파월이 아니었어요. 아구스틴 카르스텐스라고 하는 BIS, 그러니까 국제결제은행 사무총장의 연설이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가 전달했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탈세계화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새로운 메가 트렌드로 인해서 연준이 혼자 힘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는 어렵게 됐다라는 것이었어요. 뭐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인플레이션 요인이 공급 측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만으로는 물가를 잡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장에서는 중고차 가격만 좀 잡히면, 운송지수만 좀 내려가면, 혹은 유가만 좀 하락할 수 있다면 물가는 오래 가지 않아서 잡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미국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중요한데 휘발유 가격이 10.6%나 하락하는 바람에 전체 에너지 가격은 전달 대비로 5%나 급락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물가가 꺾일 것이다 라고 잔뜩 기대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점에 대한 실망이 컸을 겁니다. 두 번째, 터미널 금리와 관련된 불확실성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밤을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그때 방이 크고 작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 꺼져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두려운 거죠. 방에 불이 켜지고 주변을 볼 수 있다면 아이의 두려움은 한결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75베이스 포인트 금리 인상폭입니다. 아니에요. 그건 이미 올랐어도 주가는 올라갔었으니까요. 4%나 혹은 5% 수준의 높은 금리 수준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올릴 예정이니? 이걸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지난주 내내 연준의 매파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던 이유는 연준 의원들이 입을 모아 터미널 금리 수준을 4%대 초반으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이었어요. 비록 금리가 이후로 속등했고 앞으로도 한참을 더 올려야 4%에 도달한다라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처음으로 확인시켜줄 수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심리적으로 오히려 안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스티키 물가의 급등이라는 새로운 악재가 문제였어요. 스티키 CPI는 가격 변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 품목들만 따로 모아서 상승률을 따로 산출하는 지표예요. 말 그대로 스티키, 끈적끈적해서 오래 지속되는 요인들만 모아놓은 물가 지표인데요. 일단 오래 지속된다라는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따라와 주십시오. 오래 지속되는 요인들만 모아놓았기 때문에 스티키 물가는 주로 장기 인플레를 예측하는 도구로 쓰입니다. 만약 스티키가 상승하게 되면 최소 1년 이내에 물가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스티키 물가를 구성하는 품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주거비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년 동기 대비로는 6.2%, 지난달 대비로 무려 0.7%나 상승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장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주택가격은 빠르게 하락할 것이다 생각했었어요. 물론 조금 하락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요, 30년 모기지로 주택을 구매해요. 주택 구매자한테는 금리 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최근에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지만 그마저도 언제든 리파이낸싱의 권리가 있어요. 모기지 금리가 너무 급하게 올라서 거래량이 다소 감소했을 뿐이지 주택의 공급이 현저히 감소한 상황에서 주택 가격의 하락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 가격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금리만 빠르게 치솟고 있으니 주거 비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진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수요일 발표된 CPI는 고작 시장 예상치에서 0.3%포인트 차이 났을 뿐이에요. 설령 그보다 더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석유, 식료품 이런 곳에서의 문제였더라면 그렇게까지 주가가 폭락할 이유는 없었어요. 일단 한번 상승을 시작하면 1년 이상 질질 끌 수밖에 없는 스티키 요인이 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특히
딱 한 주 전에 제롬 파월은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가 주최하는 통화정책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역사는 너무 일찍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해왔다. 나와 연준 동료들은 이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데 전념할 것이고 과제를 마칠 때까지 이 헌신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어요. 역사, 헌신, 좋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단호 강조할 때 활용도가 높은 단어들인데요. CPI 상승률 둔화가 경제를 가열시켜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고강도의 긴축을 유지하겠다라는 발언을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CPI가 아주 오래오래 상승을 유지한다니 이젠 뭐 진짜로 어디까지 금리를 올릴지 모르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새롭게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그날 하루에만 2년물 만기 미국채 금리는 3.739%까지 치솟습니다. 자, 2년물이라면 대략 2년 후의 금리 수준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스티키 물가 상승은 좀 더 오랜 시간에 걸쳐 높은 금리를 유지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새로운 우려가 생겼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요일 새벽 FF에 반영된 9월 FOMC 회의에서의 울트라 스텝, 그러니까 한 번에 100bp나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딱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0%에 불과했는데요. 돌연 18%로 급등합니다. CPI 지표가 나온 직후 50베이스 포인트를 올린다는 빅스텝 확률은 아예 사라져버렸고요. 75베이스 포인트를 인상하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은 지난 하루 전 91%였던 것이 82%로 오히려 내려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요일 미 증시 급락했어요. 그 이유로 저는 세 가지를 제시해드렸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뭐 단순한 실망감이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아물게 되어 있어요. 해결될 겁니다. 나머지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모두 해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적어도 하나라도 해결이 되어야만 주가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스티키 물가의 상승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답이 없습니다. 스티키 물가를 연 1년 정도 선행하는 임대료가 오래전부터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저 역시 주거비가 전월 대비 0.7%나 치솟아 오를 것이다.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도 못했어요. 특히나 8월분 임대료 상승률은 1983년 이후 최대 폭이었습니다. 물가의 조기 하락에 대한 기대는 이제부터는 완전히 접을 수밖에 없어졌어요. 앞으로 물가 지표로부터는 주가 안정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터미널 금리의 안정적 형성에 희망을 더 걸고 싶습니다. 마치 지난 주말까지 시장이 상승했던 이유처럼 말이에요. 연준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략 4에서 4.25% 수준의 터미널 금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켰어요. 그로 인해서 비록 금리는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주가는 따라서 강세를 유지할 수 있었죠. 그게 언제쯤일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FOMC 회의 이후 차기 금리의 진폭이 결정되는 순간 혹은 그 주변 언저리 어딘가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75베이스 포인트를 올린다고 하죠. 연속 3차례 자이언트 스텝이 되는 건데 그 정도 속도로 달리면 시장에서는 차기 스텝으로 50베이스 포인트를 상상하기 시작할 겁니다. 워낙 대차게 달려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폭이 75에서 50%로 축소만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행복감에 젖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의 터미널 금리 수준도 그 즈음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주가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셨는데요. 방문한 파트너께서는 지난 수요일 주가 폭락의 3가지 이유 가운데 터미널 금리에 관한 불확실성과 스티키 물가 급등이라는 새로운 악재가 주된 이유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물가지표보다는 터미널 금리의 안정적 형성에 희망을 걸어보고 FOMC 후 금리의 진폭이 결정되는 순간에야 비로소 주가 안정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 샤프슈터 방문한 또는 방문한 주식이라고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투자에 참고가 되었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